37도 2부 송은일 단편소설. 손톱만한 꽃잎 한 장이 나풀나풀 내려오더니 내 앞에 차창에 들러붙었다. 나도 모르게 허리를 느려 입김을 훅 불고 나서야 꽃잎이 창 바깥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자리의 동주가 어이구 소리를 냈다. 더 세게 불어보지 그러니 그게 날아갈지 말지 나도 궁금하네.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바람이 부는지 벚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기 시작했다. 시야가 하얗다. 예전에 무슨 노래 가사에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어쩌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나 그거네. 꽃잎이 비처럼 내리잖아. 나는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눈송이 같다 생각했는데 동주는 예전 노래 가사에 나오는 꽃비라고 표현한다. 상투적인 내 표현에 비해 세상에 유포돼 있는 묘사들을 적재적소에 가져다 쓰는 동주의 표현이 훨씬 사실적이다. 때로는 꽤 독창적이기도 했다. 지난 겨울 길가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을 보며 내가 크리스마스에 얹힌 송 같다 했을 때 동주는 쑥봉우리처럼 보인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 사회단체에서 일하면서 30살에 결혼하고 8살, 6살짜리 사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동주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한 뒤 30살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나는 나이 말고는 공통점이 드물다. 경제 관련 단체에서 일하면서도 시를 줄줄 외고 있는 동주에 비해 글짓기 선생이라는 나는 날마다 읽는 시조차 전문을 외고 있는 것이 없었다. 월급을 돼지꼬리만큼 받으면서 일하는 동주가 줄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실 때 자영업을 하는 나는 눈치 봐가며 맹물을 들이켰다. 매양 그런 식이다. 신호등이 바뀌고 길이 열렸다. 동주가 나를 데리고 가려는 곳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정확하게는 내가 동주의 힘을 빌려서라도 가려는 산부인과가 코앞이었다. 임신 8주째였다. 6주째의 임신을 확인하고 전했을 때 동주의 첫 반응은 첫 임신이네, 축하해 였다. 그리고 10초쯤의 침묵 뒤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라고 덧붙였다. 그때부터 2주가량 둘은 나의 임신에 관해 숱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마도 동주가 아이를 낳으라고 주장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남자 없다고 애 못 키우겠느냐고 알려주기를, 당당한 싱글맘이 될 만큼의 능력은 있지 않느냐고 부추겨 주기를. 하지만 동주는 내 몸에 든 존재에 어떤 호칭도 붙이지 않았다. 아기나 아이나 생명이나 씨앗이나 존재라는 지칭을 귀신같이 피했다. 하다못해 그것이라는 대명사조차 쓰지 않았다. 동주의 그런 어법이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말하지 못했다. 온갖 손익만 계산했다. 결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을, 하여 동주가 내 몸에 든 존재에 이름 붙이기를 거부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젯밤이었다. 그는 이따금 예고 없이 학원 안으로 들어서곤 한다. 대개 아이들이 돌아가고 함께 일하는 두 교사도 퇴근하고 난 뒤 혼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이긴 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자포자기라고나 할까? 실패의 냄새 같은 걸 피우고 다녔다. 모자란 것이라곤 없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이우고 다니는 결핍의 그림자는 몹시 태폐적이었고 나는 그 분위기에 풍덩 뛰어들었다.
오늘도 그는 반년쯤 만에 사흘쯤 굶은 얼굴로 나타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 일회용 봉지 커피를 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혼잣말인 듯 나한테 묻는다. 저녁 먹었나? 말꼬리가 처진 기색이 벌써 전작이 있었나 보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근해 학교에서 일찌감치 오는 초등학생들을 맞고 점심 겸 저녁을 먹은 뒤 중학생들을 맞는 게 내 일상이었다. 그도 그걸 알면서 달리 할 말이 없어 묻는 것이다. 헤어진 지 6년 된 전 남편과 나는 만나면 정말이지 나눌 말이 없었다. 내 몸을 전혀 건드리려 하지 않는 그였으므로 함께할 일은 더욱 없다. 그럼에도 그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저 혼자 마시는 술판에 나를 들러리 세우고 싶어 했다. 일 다 끝났으면 술 한잔 하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중학교 2학년생의 글은 세상을 향한 반항으로 꽉 차 있다. 파스테르에 과학은 구경이 없으나 과학자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을 바탕으로 쓰인 지문을 읽고 과학의 가치 중립성의 의미를 논술하라는 문제였다. 녀석이 제 글에 붙인 제목은 물리과학이 양파보다 싫어 이다. 가치 중립성에 대해 써보라는데 싫다고 선언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녀석은 늘 이런 식이었다. 제 주장이 뚜렷하면서도 기발해서 글 읽는 재미는 쏠쏠한 녀석인데 표현이 거칠었다. 말하다가 들어가야 할 대목에다 짓거리다 라고 쓰기 일쑤였다. 사람을 떨거지로 표현하고 행동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지랄로 대체했다. 불어 위약을 부리는 녀석의 글은 읽을 때마다 난감했다. 녀석뿐만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다 제각기 방식으로 길들여지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계집애들은 지능적으로, 사내이들은 막무가내로 제 생각들을 난도질해 내게 밀쳤다. 내가 할 일은 제각각 튀는 녀석들의 글을 논리와 정연함이라는 규범 속에다 부드러 매는 것이다. 그러자니 나도 세상의 규범을 다시 익혀야 할 판인데 37살에 되새겨봐야 하는 세상의 규범은 너무 겁나는 것이거나 하찮은 것이었다. 차라리 눈을 감는 게 일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거기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일은 끝이 없었다. 아이들이 써놓고 나간 글들을 그날로 다 읽고 손봐놓지 않으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쌓였다. 글이 쌓이면 건성으로 하게 되고 표가 났다. 학부모들은 내 불성실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논술용 원고지 위에 내가 표시한 붉은 색깔이 많을수록 원고지 하단에 내가 덧붙인 글이 길수록 아이들의 모친들은 나의 성실과 실력을 믿었다. 그럼 이래.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약속이 있다니까. 당신 나갈 때 나도 나갈게. 그냥 여기서 잠깐 쉬고 싶어서 그래. 30살 봄에 이혼하고 5달 만에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3달 전에 재혼을 했노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므로 놀라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에겐 손자가 급했을 터였다. 평생 혼자 살 만큼 떼어줄 테니 떨어져 나가라는 그의 어머니 말이 아니었어도 나도 그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싶던 참이었다. 하루 진료를 끝낸 뒤에는 온갖 짓을 다 하며 살면서 세상 어떤 것에도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심드렁한 표정의 그를 견디기 힘들어 어느 날 출근하는 그를 붙잡고 물었다. 아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뭘 하고 싶어요? 그때 그는 죽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뱉어놓고 출근했다.
그날 그를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이혼이 둘이서 밥 먹기보다 쉬웠다. 요새 논술이 난리던데 학생은 좀 많아졌어? 작년까지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늘었다. 어차피 짜지기 투성이인 교재이나마 동료 교사들과 합작으로 3권이나 더 만들었다. 함께 일하는 두 교사가 선생을 더 들여 고등학생들을 받자고 주장하던 즈음이었다. 아예 전문화를 시키자는 것인데 나는 일을 더 크게 벌릴 자신이 서질 않았다.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목적의식이 훨씬 뚜렷할 터이므로 통제는 더 쉬울지 몰라도 내가 나를 다 걸고 덤벼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모험을 할 만한 재력이 없거니와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다. 제법 월세 내고 교사들 월급 주고 그 외에 특별히 크게 드는 비용은 없는 편이라 그런 대로 괜찮아요. 학원차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나 그만 찾아오지 그래요? 당신 부인이랑 당신 어머니, 당신이 나한테 드나드는 거 알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내가 그런 일 당할 이유는 없잖아. 어쩌다 한 번이니 좀 봐주라. 내가 당신한테 뭘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원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찾아오냐고. 이조연한테 미쳐 살던 시절이 가끔 생각나 그런다면 이해가 가겠나? 아니, 당신은 늘 뭔가에 미쳐 살았잖아. 사진, 그림, 운동, 차, 여자, 술, 기타 등등. 지금은 뭐에 미쳐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나한테 미쳤을 리는 없으니 왜 나를 찾아오는지 이해 못하겠어. 그는 더 이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품속을 뒤지더니 담배를 꺼내 들었다. 그의 입에 물린 담배를 보고서야 나는 책상에서 몸을 일으켜 소파 뒤쪽 이중 창문을 차례로 열었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바깥의 소음이 왁자하게 밀려든다. 나는 아직 임신 중이었다. 지난 토요일 산부인과에서 아무 짓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오고 말았다. 접수대 앞에서 고개를 가로젓는 나한테 동주는 서늘하다 못해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따라 나왔다. 거리의 벚꽃이 거의 지던 날이었다. 탁하나마 봄 기운이 물씬 묻은 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 그가 피우는 담배 냄새가 몹시 역하다. 이제껏 누군가 피우는 담배 냄새를 싫다 여긴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 냄새가 몹시 싫었다. 동주는 내가 입덧을 시작한 거라고 했다. 입덧이 본격화되면 몸에 새겨지는 기억도 그만큼 많아질 텐데. 그렇게 끝을 흐릴 때도 동주 말에는 악이라는 주체가 빠져 있었다. 동주는 내가 몸속의 것을 한 존재로 키워 세상에 내보내지 못할 여자라는 걸 나보다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담배 피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기도 내 책상으로 돌아가 앉기도 어색해 창문 앞에서 바깥 풍경만 내다본다. 그와 결혼하기 전 1년여의 시간들이 태고적인 듯 아슬아했다. 아버지가 의사인 그는 외아들이자 그때 인턴이었다. 내 아버지는 자식이 넷이나 달린 말단 공무원이었고 나는 국문과 졸업반이었다. 둘의 결합은 남자 집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에 부딪힌 연애는 한층 감미롭고 애틋했다. 그는 반대나 거절에 직면하면 투지가 펄펄 생기는 남자였다. 아니, 그는 장벽에 부딪혀야만 의지가 발동하는 사람이었다. 애엄마가 또 아이를 가졌대. 그가 혼잣말인 듯 내까린 말에 나는 창 앞에서 돌아선다. 그와 더불어 아이를 낳고 싶었던 때 나는 혼자서 3번이나 정밀 진단을 받았다. 내 몸에 아기가 실리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인공시술을 해보겠느냐는 병원의 권유는 따르지 않았다. 그때 남편은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없던 사람이었다. 내가 느낀 바로는 그랬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참인 그는 여전히 세상 모든 것과 무연한 얼굴을 하고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이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인 담뱃개비는 꽁초가 다 되어 있다. 그의 손가락에서 꽁초를 빼내어 커피가 식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에다 집어넣는 나를 그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건너보았다. 큰아이가 지금 6살인가? 터울이 많은 셈인데 축하할 일 아니에요? 좋은 일에 그런 얼굴 어울리지 않아.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괜한 엄살 피우는 것 같아 보기도 싫고 내가 당신하고 살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얼굴 때문이었어. 그러지 마요. 어차피 오늘 밤에 아이들 글을 수정하기는 틀렸다. 글을 버려두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책상 한쪽에 뒀던 핸드폰이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익숙한 숫자는 지난해 11월 말에 결별한 남자의 것이었다. 헤어지고 나서 김원재라는 이름을 삭제해 버렸더니 이름 대신 숫자로만 찾아온 것이다. 수십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던 차였으므로 그때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려니 여겼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났구나 했다. 그의 번호를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지만 전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전원을 끈다. 전 남편이 전처의 현재 남자 때문에 미치지는 않겠지만 예전 애인이 혼자 미칠 터였다. 다행인 건 김원재가 애인의 일터까지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는 혼자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남의 눈에 띌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지 않았다. 왜 전화를 안 받고 끊어버려? 빚쟁이 전화예요. 당신 빚 있어? 얼마나? 얼마면 갚아주려고? 갚아줄게. 얼마나 돼? 시절이 좋은가? 인심도 좋으시네. 그렇지만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도 버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만 나가요. 술 마시는 거 봐줄게. 대신 오늘이 마지막이야. 매번 마지막이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허사라는 걸 안다. 마지막이라는 건 작정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것이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혹시 이조연 남자 생겼니? 새삼스럽게 당신답지 않게 그런 걸 왜 물어? 어쩐지 다른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서 앞에 있는데도 아주 멀게 느껴지거든. 쌀쌀맞고. 1년에 서너 차례 찾는 전처한테 다른 남자가 있거니와 임신까지 했다고 하면 살맛이 펄펄 날 남자였다. 느닷없이 맞닥뜨린 장벽이거나 새로 발견한 여자인 듯이 몰두할 사람이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에게 나를 지나갔거나 머무르고 있는 남자들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난번 당신을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나이겠지. 어쨌든 관심 두지 마요. 이제 9시였다. 내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남은 밤 시간을 죽이고 술에 의식이 마취된 뒤에야 제 식구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갈 남자에게 너무 이른 시간이다. 아래층 음악학원에서는 아직 수업이 진행 중인지 서너 대의 피아노가 동시에 내는 소리가 올라왔다. 그중 한 곡은 며칠째 이 시간이면 들리는 클레멘타인이다. 그가 클레멘타인의 가사를 허밍처럼 읊조리며 먼저 사무실을 나갔다. 문을 잠그고 나갔더니 그는 건물 입구에서
찻길 쪽을 향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뒷모습이 길 잃은 노숙자처럼 허랑해 보인다. 함께 살 때는 그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바람이 몹시 차다. 두어 달 전 한밤중에 동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직 밖에 있다며 데리러 나와달라고 했다. 핑계치고는 너무 허술했으므로 나를 불러내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재즈 카페 스모킹 룬에는 손님들 몇이 일행인 듯 바에 나란히 앉아 어울리고 있었다. 거기서 동주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함께 있던 상대는 동주가 일하는 단체의 서포터 격인 남자였다. 둘이서 화장실에 갔을 때 물었다. 혹시 그 남자 독신이니? 상처했거나 이혼했냐고. 내 물음에 동주가 술기로 잔뜩 풀어진 채 키들키들 웃으며 속삭였다. 애 둘에 마누라에 제 어머니까지 한 집에 모시고 사는 작자야. 둘이서 서로한테 부스러기처럼 남은 청춘의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이제 끝내려는 참이고, 서로 37도 2부의 체온을 가진 새 숙소를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인정했거든. 평소에도 어려운 말을 어렵게 하면서 일은 쉽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동주이긴 했지만 그날 밤엔 화가 났다. 나한테 남자들이 왔다가 가는 과정을 다 들으면서 제 남자를 꼭꼭 숨겨두었다는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37도 2부의 체온을 가진 숙주라는 표현에 질렸다. 내가 기생충이 된 것처럼 고약한 기분이었다. 제 남자를 잘라내면서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화장실이 아니었다면 취중 설전을 한바탕 벌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를 불러내 남자와의 결별에 증인까지 세웠던 동주는 그날을 끝으로 미련 없이 남자를 털어냈는데 나한테는 그날 한 남자가 신기루처럼 다가왔다. 카페 주인 론이었다. 가게의 절반 정도를 뮤직박스로 만들어 CD를 가득 진열해 놓고 손님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며 술을 파는 남자. 그날 그가 쓴 주름이 잔뜩 찐 편물 모자가 특이했다. 모자가 멋지세요. 했더니 그가 훌러덩 모자를 벗어 보이며 대머리입니다. 하는 바람에 좌증에 웃음판이 터졌다. 모자 칭찬을 받은 값으로 수며 분께 와인을 대접하겠다며 그가 공수를 돌렸다. 그가 낸 와인의 이름이 스모킹 룬이었다. 카페 이름이 술 이름에서 나왔다는 설명을 곁들이며 그가 내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내 잔에 석 잔째 술을 따르는 룬이를 지켜보던 동주가 내 귀에 대고 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까 보다. 늙음하게 대체 왜 난리니? 취중이었음에도 동주가 느꼈던 게 맞았던가. 다음날 메일함을 열었을 때 루니한테서 메일이 와 있었다. 새벽 4시입니다로 시작된 편지였다. 20명 남짓한 하룻밤 손님이 다 나간 뒤 가게 문을 닫았다고. 그는 그 시각이면 혼자 앉아 손님들에게 틀어줬던 CD를 제자리에 꽂고 손님들이 놓고 간 명함을 명함첩에 정리한다고 했다. 그 첫 편지에서 그는 나를 잘 빚은 가면처럼 소리 없이 웃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가게에 머문 3시간 동안 내가 한 번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웃지 않는 여자가 마음에 쓰였다고. 그 편지를 보면서 나는 명함을 놓고 간 손님들을 향해 죄에 쏘아대는 호객성 메일인가 했다. 그렇다 해도 읽을 만한 글이라 날마다 일기처럼 쓰인 그의 메일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며칠 만에 그의 메일이 나를 적시한 것임을 느꼈을 때는 가슴이 설레었다. 그의 메일은 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그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투이지만 글만 보면 수정하고 싶은 내 직업병을 발동시켜도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깔끔했다. 루니가 여자 손님들에게 수작을 거는데 선수라고 해도 기꺼이 넘어가고 싶을 만큼 그의 문장에 호감이 갔다. 봄에 가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술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며칠 전 당신만큼 아름다운 한 손님이 저희 가게 낙서장에 아주 예쁜 필체로 적어주신 시입니다. 시의 출처를 물었더니 가르쳐 주시기에 책을 샀습니다. 12세기쯤 이슬람에 룸이라는 시인이 있었답니다. 그쪽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불리는 시인이라나요? 그날부터 책 속의 이 시를 자꾸 들여다보다가 오늘은 급기야 은은한 연두빛 한지를 사왔습니다. 제 딴에는 한껏 멋을 부려 시를 옮겨줬고 표구점에 맡겨 족자로 만들어 걸었죠. 실내가 어두운 편이라 족자를 비추는 자그마한 조명도 따로 설치했고요. 언젠가 당신께서 오신다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루니의 편지는 늘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것 같으면서도 군더더기가 없다. 그 깔끔함 때문에 나는 답장을 할 수가 없었다. 답장을 하게 되면 그에게 독신이냐고 묻는 주책을 부리게 될 것 같았다. 게다가 그가 보내오는 메일을 받는 와중에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스모킹 룬과 루니를 향해 슬금슬금 돋던 호기심과 내 웃음을 기억하는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 서리 맞은 풀처럼 추레해졌다. 지난 연말에 맞선을 봤다. 김원재와 정말 끝났는지를 믿지 못했던 때였지만 그를 떨어내기 위해서라기보다 혼자 사는 딸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관성에 따른 것이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형외과 의사라는 그도 이혼한 남자였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나면 그뿐이라 여겨 만나게 된 남자가 뜻밖에도 적극적으로 나왔다. 처음 만난 날 말을 섞었을 뿐인데 몸을 섞은 듯 굴며 이튿날 다시 만나기를 청해왔다. 세 번째 만났을 때 정말 몸을 섞었다. 말이나 맘보다 몸이 더 잘 맞았다. 2달쯤 하루 걸러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모텔을 전전했다. 그와의 헤어짐은 만날 때보다 적나라했다. 개업 의사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다른 일에 투자했다가 몽땅 말아먹고 난 맹탕이었다. 구들장이 사람 덕을 보려 한다더니 그는 결혼하고 당분간 내 집에 얹혀 살겠다고 나섰다. 당분간 좋아하시네. 일순간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그와 헤어지고 난 뒤에야 내 생애의 첫 임신을 알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와 헤어지기 전에 임신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쨌을지 그 정황을 떠올리면 외려 끔찍했다. 꽃과 촛불과 술이 있는 곳. 봄날 가수원은 어떤 풍경일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 듯 멀기만 한 그곳. 루니의 편지 위에 들어와 있는 김은재의 메일을 읽지 않고 삭제한다. 루니의 편지 위에 들어와 있는 김은재의 메일을 읽지 않고 삭제한다. 그와 내가 어울렸던 가수원에는 이제 꽃도 나무도 없다. 삭제한 김은재를 쓰레기통에서 불러내 수신 거부를 해놓고 컴퓨터를 끈다. 밤이 깊었고 잠을 자야 할 때였다. 요즘 나의 유일한 문제라면 잠들기였다.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교사 임용시험에 실패했을 때, 결혼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남자들과 헤어진 뒤에도 잠을 못 자 헤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잠자기가 어려웠다. 봄밤이 길었다. 둔기에 맞아 죽은 여자는 임신한 걸로 드러났다. DNA 검사 결과 여자를 죽인 범인은 여자를 임신시킨 남자로 밝혀졌다. 남자는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지만 알았어도 다를 건 없을 거라고 증거를 들이댄 수사관들 앞에서 진술한다. 미국 TV 시리즈물 CSI 과학수사대를 보면서 수시로 느낀 건 인간은 참 반성하기 싫어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돌이켜봐야 자신의 의도했던 삶은 이미 막이 내렸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얼굴에는 대개 옅은 자조나 무심함이 남는다. 드물게는 세상에 대한 냉소로 끝맺기도 했다. 조금 전 냉소적인 얼굴로 클로즈업 되었다. 화면에서 사라진 범인은 제 아내를 놓치면 모든 걸 잃는 남자였다. 대강의 줄거리가 그랬다. 제 아내를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놓치는 사내가 어쩌면 김원재랑 그리 닮았냐. 코웃음을 치면서 졸면서 보느라 세밀한 장면들을 놓쳤다. 아직도 대학 시간 강사인 김원재가 그랬다. 아이가 없는 그의 아내는 이미 전임이었다. 장인은 그의 전공 과목 교수였다. 광고가 15분쯤 진행되고 나면 CSI 과학수사대의 다른 버전인 FBI 실종수사대가 방영될 터였다. 그것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야 나는 정신이 말짱해져 출근 준비를 하기 마련이었다. 다시 깜빡 잠이 들려는 즈음에 초인종이 울렸다. 목요일 오전 10시쯤이니 어느 교단 사람들이 포교하기 위해 들르기 십상인 시각이다. 내버려 두면 문 밖에 교리 전단지 한 장 붙여놓고 떠날 터여서 이불을 끌어당기는데 연이어 초인종이 울렸다. 텔레비전 때문에 거실 소파를 침대로 삼은 터라 초인종 소리가 귀청이 아프게 들렸다.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이불을 아예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통통, 통통, 통. 약속한 적 없이 나한테 김원재의 암호로 굳어진 소리. 아마도 이번 학기 목요일 강의가 잡히지 않았을 남자가 찾아왔다는 신호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나 했더니 핸드폰이 울렸다. 네가 내 폭탄이다. 네가 터지면 나도 터져. 그렇게 사랑을 속삭인 그에게 나는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챌까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성격이 워낙 차분하기도 했다. 어떤 위험도 겪으려 하지 않는 그는 내가 막 나가겠다고 미쳐 날뛰면 외려 더 냉철해졌다. 내가 미쳐 제 아내한테 자신의 불륜을 고하고 나선다 해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될지라도 자신이 나랑 결혼할 일은 결코 없다는 걸 낮은 목소리로 표명했다. 자신에게 그럴 힘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수시로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이었다. 내가 한껏 화풀이를 하고 나서 잠잠해지면 그는 나를 안고 속삭였다. 나 좀 봐주라, 조연아. 제발 조용히 살아주라. 사실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그를 붙들고 늘어진 쪽은 나였다. 끊겼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다 내려놓고는 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듯 환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아침부터 웬일이야? 그렇게 물을 거면 끝까지 문을 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들어가도 되나? 문 밖에서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용건이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새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나는 그동안 남자들을 향해 나한테 남자는 너뿐이라는 식의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해온 게 틀림없다 싶으니 웃음이 났다.
내 웃음이 기분 나쁜지 남자가 안으로 쑥 들어왔다. 내가 만난 남자 중에 학교를 제일 오래 다니고 가장 조용하며 용모가 그중 준수한 그였다. 그에게 이미 아이가 있다면 달랐을까? 나는 그의 아이를 낳고 싶었다. 그의 아이를 낳고 그를 차지하고 싶어 오랫동안 혼자 전쟁을 치렀다. 들어선 그는 몇 년 동안 지내온 제 습관대로 욕실로 들어가 손부터 씻고 나왔다. 그는 내 집에 오면 늘 손을 씻고 차가 끓여지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길들인 건 물론 나였다. 그가 나한테 와 있을 때만큼은 다른 관계를 잊기 바랐던 것이다. 의미가 사라진 다음에도 반복되는 그의 습관을 보고 있자니 또 웃음이 났다. 남자를 위해 차를 끓이는 대신 옷을 준비해 그가 나온 욕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살갗이 벌개질 만큼 오래 버티다 욕실을 나왔더니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 있다. 남녀 관계에도 반전이라는 게 있는가? 5달 만에 제 집에 들어선 듯 들어온 김원재가 커피를 끓여 내 앞에 차려내왔다. 연한 향을 풍기는 헤이즐넛 커피였다. 빈속에는 그걸 마시는 내 기호까지 고려한 것이다. 우리 설구 볼 일이네. 한껏 방자해진 나는 그가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아 찻잔을 들어 먼저 향기를 마신다. 나는 어쩌면 지난 토요일 산부인과에서 그냥 돌아서 나온 뒤부터 무서운 게 없어진 것 같았다. 뭐든 될 대로 되라는 심사였다. 제일 맛있는 차가 내 집에서 다른 사람이 끓여준 차라는 걸 이제 알겠네. 고마워. 꼭 내가 차 끓인 게 처음인 것처럼 말투가 왜 그래?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나 차 끓여준 거 처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나 보네. 억지 부리지 마. 당신 집에서는 어쨌는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같이 여행 다닐 때는 내가 차 끓여 바쳤잖아. 내 차와 내 신용카드로만 길을 열고 다녔던 몇 차례의 여행에서 그가 차를 끓인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나? 암튼 어쩌자고. 다시 계속하자고? 그래서 온 거야? 대답 대신 식탁 맞은편에 서 있던 그가 내 바로 앞에 와 섰다. 내 손에서 찻잔을 빼서 내려놓고는 나를 일으키더니 샤워하고 입은 옷의 단추를 풀었다. 늘 해오던 일이었으므로 그가 나를 안아들고 침대로 옮긴 뒤 단추를 다 풀게 내버려 둔다. 상의가 벗겨져 나갔다. 등 뒤로 들어온 그의 손길에 브레이지어 호크가 풀렸다. 그는 나를 알몸으로 만들어 한참의 전의를 벌인 뒤에야 제 옷을 벗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겪은 여러 남자 중에서 자기 습관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그였다. 그동안 예측 가능한 그의 습관들은 나에게 이루지 못할 안타까운 사랑의 징표였다. 난공불락의 벽이었다. 갑자기 실증이 나 아랫도리를 벗기려 드는 김원재를 거세게 밀어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떠밀려 내 발치깨로 밀려난 남자가 의아한 눈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출근해야 해. 교사들하고 교재 회의하기로 했거든. 지금 그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야? 습관이 무섭기는 하네. 상황을 잠깐 잊었어. 내가 당장 출근해야 하는 거, 내가 당신하고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거, 그리고 이러지 마, 조연아. 너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알잖아. 전 남편에게 나의 임신은 꺼져가는 불길에 기름 뿌리는 격이 될 터라 입을 다물었다. 신기루처럼 다가온 우르니한테는 나를 지키고 싶은 허영 때문에 아예 접근도 하지 않는다. 내 집에다 나를 유폐시켜 놓고 이따금 찾아와
제 열등감을 달래고 가는 이 남자한테는 어떨까? 아마도 사그라져 가는 불에다 물 끼얹는 형국일 터이다. 일단 나가자. 나가서 밥 사 먹고 각자 오늘 할 일 해. 그럼 당신은 천천히 출근 준비해. 내가 간단하게 뭐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아니, 오늘은 나가서 먹기로 해. 할 말도 있고. 당신 출근시키고 나는 집에 있을게. 읽을 게 많거든. 책 보다가 저녁 해놓을 테니 끝나는 대로 와.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었던 때로 돌아간 것 같다. 그가 도서관 대신 내 집으로 오면 나는 그에게 아침 겸 점심을 해먹이고 출근했다. 오후 내내 혼자 집 지키며 공부할 그를 생각하며 서둘러 퇴근하면서 시장을 봐왔고 그에게 저녁을 지어 먹였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각자 책을 읽었다. 저녁쯤 도서관을 나서듯 그가 떠나고 나면 나는 쉽게 잠이 들었다. 1년쯤 혹은 1년 반쯤 이혼은 헤어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게 맞을 것이다. 자르고 돌아서면 어느새 돋아나 상대에게 이어져 있는 촉수 같은 것을 또 잘라내는 과정이었다. 나 임신했어. 8주 됐대. 침대에 걸터 앉아 내가 옷을 챙겨 입는 걸 재밌다는 듯이 지켜보던 남자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낯을 찡그렸다.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피기가 신 얼굴로 1분쯤 석상처럼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다. 무슨 말인가 하려다 주먹진 손을 몇 차례 흔들더니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 놓았던 가방을 들고는 현관에 벗어놓은 신을 신고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그림자처럼 나가버린 그의 모습 뒤로 텅 하며 닫히는 문소리만 남았다. 10시 10분이었다. 그가 들어왔다 나가기까지 20분쯤 걸렸다. 텔레비전 속의 FBI 실종 수사대는 이제 막 사라진 사람을 찾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다 보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근하면 마침할 시간이었다. 눈꺼풀이 무거워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멀면서도 날카롭다. 어떤 여자가 누군가에게 마구 얻어맞는 모양이다. 어떤 여자가 누군가에게 마구 얻어맞는 모양이다. 아니, 그건 아닐 것이다. 내가 병원에 와 있는 게 틀림없으니 아마도 산부인과 일터이고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랫배 언저리에 얼음칼로 저미는 듯한 싸늘한 통증이 지나간다. 연이어 썩썩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 신임을 흘렸던가 누군가 내 몸을 조심스레 흔들며 속삭였다. 조연아, 일어났니? 정신 차리고 눈 좀 떠봐. 동주 목소리다. 눈을 떠더니 바로 옆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던 동주가 환하게 웃는다. 잘 잤어? 동주가 잘 잤느냐고 물으니 한참 잘 자고 일어난 것 같다. 방금 느꼈던 통증도 이웃방 여자의 것이었던 듯 잠잠하다. 몸을 일으켜 보니 아랫도리가 묵직은하긴 해도 자면서 느꼈던 통증은 없어진 듯 했다. 자는 동안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팔에 꽂힌 링거 주사도 거의 다 맞은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잤어? 15시간쯤. 겨우? 하혈하면서 기절한 인간이 15시간 만에 깨어나서 겨우라니. 이틀 밤을 제대로 못 자고 오전 내내 헤매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때였다. 문턱에 걸려 넘어졌던 것 같은데 아파서 넘어진 건지 넘어져서 아팠던 건지 모르겠다.
아랫배가 베이는 듯이 아프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는 어떻게 알고 왔어? 네가 전화했잖아. 내가 네 집으로 가면서 119 불렀고. 기억 안 나? 아, 결국 이렇게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중간에 두어 차례 잠깐 깨 내가 병원에 와 있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다른 생각까지 할 겨를은 없었다. 나 언제 태어나면 된대? 열이 내렸으니 너 괜찮으면 아무 때나. 어떠니? 집에 가서 쉬지 뭐. 밖에 비가 오긴 하지만 뭐 괜찮겠지. 집에 가서 맛난 거 해먹자. 동주가 팔을 뻗더니 침대맡 탁자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밀었다. 너 병실로 옮겨놓고 내가 네 집에 가서 속옷이랑 챙겨왔어. 핸드폰도 가져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20통쯤? 문자 메시지가 10대차례 들어왔어. 김원재지? 지난 목요일 오전 그는 흙탕물 뒤집어 쓴 얼굴로 나간 뒤 4시간 만에 다시 전화를 해왔다. 받지 않았더니 문자 메시지가 연이어 왔다. 그는 내가 자신을 떨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고 믿기로 작정한 듯 했다. 나는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이따금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읽기만 했다. 나중에는 나 스스로도 그를 밀쳐내느라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통화 기록 전부 지워줘. 메시지도 안 보고 싶어. 전화기를 만지면 메시지들을 읽고 싶을 터였다. 나 좀 봐주라, 조연아. 그 한 문장이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미련이 기지개를 켜며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또 반복하게 될 것이었다. 전화기의 기록을 지운다고 머릿속에 새겨진 숫자들까지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선 뻗대고 보는 것이다. 뻗대다 보면 뻗댈 만해지는 것 또한 모르지 않으니. 고개를 끄덕인 동주가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을 지우더니 전화기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링거 주머니를 살피곤 주사기를 빼달래야겠다며 병실을 나갔다. 일요일 오전 거리에는 안개설인 듯 봄비가 부슬거렸다. 먹을 것 좀 사서 집으로 가자던 동주는 차를 할인마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제 친구가 상을 당했다며 제 아이들을 친정에 데려다 놓았다더니 휴가 맞은 듯이 한가한 얼굴이다.